여자친구가 사온 LGBT 장바구. 빡치게 하지 마라. 캐나다는 직장에 있어도 함부로 집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뉴커머들한테. 여기가 월세가 한 약 2,000불 정도 되는데 저희 유닛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 세탁기 건조기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로 내려가서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후이순 웅입니다. 오늘은 이사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배경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1년짜리 계약이고 이제 더 이상 저는 임시 숙소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선은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랑 여자친구가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신청서를 거절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얘기도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임시 숙소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1년 혹은 그 이상 계약을 하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산을 짜야 해요. 나의 월 수익은 얼마이고 나랑 같이 살 사람의 월 수익은 얼마이고 그러면 월세로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계산하셔야 해요. 저도 알아보니 캐나다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본인 혹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의 월 수익을 다 합쳐서 월세가 그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경우면은 보통 좀 안전하다고 합니다. 안전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 집에서 살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을 때 거절당하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안전하다. 여기 예산이 월세만 들어가진 않아요. 이사를 한국에서 여러 번 해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회초년생분들도 캐나다 와서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센터를 부른다던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새로 필요한 가구를 산다던가 이런 모든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고려를 해야 될 거는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터넌트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세입자가 이 집에 살면서 가입해야 될 세입자 보험이 따로 있어요. 뭐 그게 대단하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0불에서 2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잘한 비용들도 다 합쳐가지고 내가 이 정도 비용이 있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예를 들어 월세가 2,000불이다 라고 했을 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달의 월세를 디파짓, 보증금 계약 개념으로 걸고요. 그 다음에 첫 달 월세를 내면서 계약이 시작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2,000불짜리다 라고 하면은 4,000불의 돈을 모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의 예산 비용이 충분히 넉넉한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집을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직장을 구하실 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T4가 있고요. T4A가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아는 건 두 가지예요. T4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직장이고요. T4A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냥 여기서 생각해봐도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좀 정규직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쓸 때도 저희의 직장이 T4인지 T4가 아닌지에 따라서도 거절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예산 범위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부동산을 알아보는 거죠. 어느 집으로 내가 가야 할지 이런 걸 알아보는 건데 한국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한 군데만 전화해보고 집을 구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부동산 그리고 다방, 직방 막 이런 여러 군데 어플리케이션이랑 사이트도 검색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캐나다는 부동산 업자가 영어로 리얼터라고 해요. 리얼터 분들 여러 명한테 컨택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집을 매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condos.ca, rentals.ca, www.apartment.com, realtor.ca 이런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직접적으로 다 찾아보셔서 서칭을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방법들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두 개로만 나눠볼게요. 집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아까 법적으로 캐나다는 마지막 달 월세와 첫 달 월세를 합쳐서 총 2달치의 월세를 먼저 받으면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레딧 스코어 신용 점수가 부족하거나 아직 여기서
지방에서 산 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신용정보가 부족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집주인분들이 선납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납이라는 거는 월세를 미리 한 6개월치 아니면 심하면 1년치까지 미리 내고 시작하라는 말인데, 월세가 2,000불이라고 쳤을 때 1년치면 거의 24,000불? 한국 돈으로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한 번에 내고 시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크게 나눠본다 했을 때 개인이 소유한 이런 집들은 그런 식으로 선납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소유한 집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선납을 요구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개인이 뭐 불법을 저지르고 그걸 뭐 경찰서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관행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사실 이게 좀 편법의 영역이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집주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회사가 만약에 선납을 요구한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마지막 달의 월세와 첫 달 월세 2달치를 갖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왔을 때 부동산 집 매물을 알아보는 방식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들, 그냥 아예 다이렉트로 리얼터한테 연락을 해서 집을 알아보는 그런 방식은 거의 90% 이상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 집들을 미리 선납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T4로 1년 이상 계약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먼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구했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싶으신 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구글에다가 그 지역명 그리고 아파트먼트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들은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각각 본인의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아파트먼트들은 그런 곳에다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따로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셔서 아파트먼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콘도랑 아파트먼트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솔직히 저는 아파트먼트를 들어왔지만 콘도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저도 콘도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는 한 4개월, 5개월의 선납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파트먼트로 온 거예요. 이게 비슷한 가격이라 쳤을 때 콘도가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계약하고 1년 동안 살 이 방은 1970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저희 방에, 저희 유닛에 세탁기랑 건조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 세탁기 건조기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로 내려가서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해야 돼요. 아예 못할 일은 아닌데 불편한 정도? 그리고 여기는 디시워셔, 식기세척기도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월세가 한 약 2,000불 정도 되는데 이 근처에 진짜 걸어서 한 몇 분 안 걸리는, 오히려 입지는 더 좋은 그런 곳들, 월세가 여기랑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은 곳들도 세탁기, 건조기 당연히 있었고 디시워셔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고, 그치만 거기는 저희의 신청서를 거절했습니다. 캐나다는 직장에 있어도 함부로 집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뉴커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만약에 그 집주인이 뭐 첫 달이랑 마지막 달만 내라, 잘 풀리셔서 콘도로 가실 수 있으면 콘도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뭐 그게 안 되시면은 그냥 아파트로 오셔야겠죠. 자, 아파트로 오게 됐을 때 여기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서 요구했던 서류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어서,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을 했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워크 퍼밋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임플로이먼트 레터, 회사에다가 임플로이먼트 레터가 필요하다, 이거 집 계약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페이스톱이 필요해요. 페이스톱은 우리로 따지면 급여 명세서인데, 근데 이게 조금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걸렸던 거는, 제가 이 집을 구했을 때 회사에 다닌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첫 달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급여 명세서라는 게 사실 급여를 받아야 나오는 거잖아요. 회사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원래는 저희가 한 달 먼슬리 페이인데 2주급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페이스톱을 하나 요청해서 미리 받아둔 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거를 좀 해주셨는데, 물론 없는 경우에는 그걸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1년짜리 계약서를 제출을 할 거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임플로이먼트 레터가 얼마나 계약을 했고 이 사람의 급여 수준이 얼마고 이런 거를 좀 증명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없으면 굳이 막 어거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했던 거는 크레딧 스코어. 이건 은행 어플에서 그냥 볼 수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신용 점수. 그거 캡처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제 통장 잔고. 그것도 그냥 캡처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최소 한 달 그냥 디파짓까지 포함해서 이거 내일 돈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캡처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받아서 전부 다 작성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여자친구 둘이서 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각자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테넌트 인슈런스나 전기세 가입은 모든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거죠. 테넌트 인슈런스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은행을 TD뱅크로 써서 TD뱅크에서 운영하는 테넌트 인슈런스로 하면은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봤는데 더럽게 비쌉니다. 정말 비싸서 그건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한 달에 해보니까 한 85불 내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다른 곳 이름은 스퀘어원이라는 온라인에서 테넌트 인슈런스를 가입하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하니까 확실히 싸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다이렉트 보험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마다 좀 다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는 제가 따로 내야 돼요. 전기세를 내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회원가입비가 150불이래요. 회원가입비라기보다는 그냥 보증금이죠. 왜냐면 저희가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뭐 돈이 없어서 못 낼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마 150불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지류로 전기세를 안 받고 온라인으로 받으면은 75불이라고 해서 저는 온라인으로 받고 그리고 가입을 해서 보증금만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까먹었는데 테넌트 인슈런스 가입할 때 첫 달은 이것도 2달치를 내야 돼요. 그래야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서류를 다 끝났고 모두 다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사 날짜를 정할 때도 중요한 거는 저희는 아파트로 왔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랑 콘도랑 큰 차이점도 이런 게 또 있어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컨시어지라고 해서 24시간 거기에 상주하고 계신 직원분이 계신데 아파트는 딱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좀 정해져 있어가지고 미리 언제 몇 시에 이사를 갈 거다, 그래서 키를 직접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사 날짜와 시간을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해야겠죠. 서류 처리가 다 끝났고 이사 날짜도 받았고 약속도 다 했다 라고 하면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차를 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캐스모나 이런 데서 가볍게 연락해가지고 좀 큰 차, 공항 픽업하시는 그런 차 연락해서 그런 서비스 이용하셔도 되고요. 물론 여러분이 임시 숙소에서 이사 오는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짐이 막 엄청 책상, 냉장고 이런 짐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사온 LGBT 장가구. 빡치게 하지 마라. 저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랑 그리고 캐리어 한 8개랑 뭐 간단한 책상, 요 책상하고 의자 요 정도 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 큰 차 하나로 충분히 왔습니다. 물론 그거 오고 나서도 저희가 한 번인가 2번 정도 이케아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뭐 그 정도면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이제 이동할지 그런 거를 예약을 하시거나 계획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 집에 도착을 했으면은 콘도 같은 경우는 컨시어지, 여기는 적혀있는 건 뭐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여기는 오피스라고 적혀 있어요. 오피스에 가서 키를 직접 수령하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제 청소하시고 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옵션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는 이제 풀옵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퍼니시드였나? 그런 표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아예 1년 계약으로 이사 오는 경우는 사실 그냥 공실이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사야 하기 때문에 초반 비용, 어떤 가구가 필요하고 뭘 사야 하냐 이것도 초반 비용에 잡고 넣으셔야 돼요.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가 방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집이에요. 옛날 집이라서. 그리고 이번 여름이 폭염이기도 해서 에어컨을 바로 그냥 창문에 이렇게 호스 빼고 하는 그런 거 하나 사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한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한 60만 원 해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방에도 에어컨이 하나 또 필요한 거예요. 며칠째 제가 너무 더워서 땀 뻘뻘 흘려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사고 하다 보니까 뭐 침대도 사고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이러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졌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초반 예산 짜실 때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짐 구매하실 때는 제가 이제 노스욕에 살고 있는데 직접 가서 사셔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시고 그리고 월마트도 딜리버리 서비스 무료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각각 다 첫 달은 무료예요. 그걸 첫 달 가입하시고 무료 혜택 받으신 다음에 사실 거 잔뜩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임시 숙소에서 이사를 가는 입장이니까 차가 있거나 이러진 않으니 무거운 가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인터넷 배송으로 시키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보시면은 당일 배송하고 2일 배송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원래 좀 큰 그런 가구들은 며칠 걸리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처음에 가구 채워 넣으실 때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캐스모 뒤져 가시면서 무료 나눔 하시는 거 많이 받아오세요. 저희도 무료 나눔으로 지금 그릇 같은 거 잔뜩 받아와서 그릇에는 당분간 돈 안 써도 됩니다. 아주 넉넉해졌어요. 중고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셔도 되고요. 저희도 전자레인지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다. 그럼 이거 집 주소를 바꾸셔야 됩니다. 6일 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게 뭐 그냥 벌금이 날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 6일 안에 바꿔야 하니 이걸 바꿀 거면은 서비스 온타리오 가셔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게 되게 좋은 게 일부 지점은 평일 기준 오후 8시까지도 하고 심지어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서비스 온타리오가 한국으로 치면 뭐 동사무소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게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평일에 1일 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핍박.